반갑습니다, 여러분. 양나라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정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524년 이후부터 북이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혼돈의 장이 됩니다.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들이 터지면서 육진의 난이 일어납니다. 육진은 북위의 최북방 국경에 있는 6개의 진을 말합니다. 회삭진, 무천진 등등 6개의 진이 있었거든요. 자, 여기 6군데의 진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지도로 보면 북방 국경선에 있는 이쪽 지역이 육진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서 반란이 일어난 것이죠. 그 외에도 여기 서북, 관중, 하북 곳곳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북위 조정에서는 유폐되어 있던 호태우가 간신들을 척살하고 다시 정권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들불처럼 일어나는 혼란을 바로잡을 역량도 없었고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한반도 정세를 좀 살펴보면요. 당시 고구려 왕은 마지막 전성기를 이끈 안장왕이었습니다. 자주 백제를 두들겨 팼었죠. 백제는 성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성왕은 훗날 신라로 쳐들어갔다가 안상성 전투에서 패하고 한낱 노비에게 목이 잘리는데 백제에게는 치욕의 역사죠. 그리고 이 당시 신라는 법흥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법흥왕은 양나라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양나라 승려 원표가 신라 왕실에 가서 불교를 전파했죠. 이 일로 법흥왕은 불교를 공식적인 국가 종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암암리에 불교가 신라에 퍼져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법흥왕 때부터라고 합니다. 한반도 정세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한편 양무제는 북위의 혼란한 틈을 놓치지 않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이때가 526년이거든요. 장군 하우단에게 명령하여 북위의 경계 안으로 진입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수양을 지키고 있던 북위 장수가 항복을 합니다. 이에 양나라 장수 진경지가 수양을 점거하게 되죠. 수양이 항복하자 연쇄적으로 북위의 성들이 항복하는데 그 수가 무려 52개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북위가 난장판이다 보니 많은 성들이 항복한 것 같습니다. 우선 진경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진경지 483년생입니다. 국벌 당시에는 44살이었습니다. 특징은 말을 잘 못하고 활을 잘 못 쐈다고 합니다. 무장인데 말도 못하고 활도 못 쏜다는 건 한점으로 생각 들 수는 있죠. 여담으로 게임 삼국지 11탄에서 진경지가 고대 무장으로 등장하죠. 진경지가 말도 못하고 활도 못 쐈다는 기록 때문인지 게임에서는 무력을 6으로 책정했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6이 뭡니까? 이거 너무 심하죠. 진경지가 무슨 팔이나 모기도 아니고 대교나 소교가 무력 10이 넘거든요. 13인가 14인가 그런데 그럼 진경지가 여자보다도 싸움 못한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저도 말도 못하고 활도 못 쏘지만 대교, 소교보다는 싸움 잘할 것 같은데 말이죠. 삼국지를 만든 코에이에서 장수 능력 책정하는 거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진경지인데 적어도 무력 60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경지의 장점은 결단력과 충성심입니다. 국벌할 때 위기의 순간이 많았었는데도 결단력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또 공을 세웠어도 교만하지 않고 양무제에 대한 충심을 보여주죠. 또 공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북위와의 전쟁에서 세운 게 돋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1년 후인 527년에 진경지가 본격적으로 북벌을 단행합니다. 진경지는 북위의 와양을 공격합니다. 북위에서는 장군 원소에게 5만 군사를 주어 와양을 구원하게 합니다. 자, 진경지와 위방이 이 와양으로 진격하죠. 이 위방은 참고로 지난편에 나왔던 명장 위에의 아들입니다. 북위에서는 원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이 원소도 원시성이잖아요. 원시는 북위의 황족입니다. 이 원소가 먼저 선봉대를 보내서 진경지를 치게 합니다. 진경지가 싸우려고 하는데 부장 위방은 적군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싸우자고 합니다. 지금 적군의 기세가 강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진경지는 적군들이 멀리서 와서 지쳐있고 아직 적군이 완전히 모이지 않았으므로 지금 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 말은 원소가 보낸 이 선봉부대와 원소의 본군이 합쳐지기 전에 먼저 선봉부대를 깨뜨리자는 그런 이야기죠. 결국 진경지가 기병 200기를 보내서 이 선봉부대를 급습합니다. 이 공격으로 원소의 선봉부대가 깨지거든요. 이에 북위의 군사들이 놀랬다고 합니다. 진경지는 다시 본군과 합류한 후에 와양성을 등지고 북위의 대군과 싸우게 됩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수십 번을 싸웁니다. 이에 병사들이 대부분 지치게 됩니다. 북위 군대가 진경지의 진영을 포위하듯이 진을 만들거든요. 자, 진경지를 포위하듯이 진영을 이렇게 구축하는 거죠.
이에 장수들이 전투를 포기하고 돌아가자고 건의합니다. 그러자 진경진은 병사들은 죽을 곳에 머물러야 비로소 승리한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칙령에 따라 명을 어기는 사람은 처벌하겠다고 강하게 나갑니다. 당시 북이는 진경지를 포위하듯이 진영을 13개를 만들었는데 진경지는 말에 재갈을 물리고 밤에 출진하여 4개의 진을 공격하여 함락시킵니다. 이렇게 13개가 뻗어 있으며 이 중에 4개를 격파한 거죠. 와양을 지키던 북이 장수 왕이가 진경지의 기세에 눌려 항복을 합니다. 위방이 항복한 북이 장수 30명을 앞세우고 원소의 진영 근처로 돌아다니며 항복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진경지는 귀를 자른 포로들을 앞세워서 북을 울리게 하고 군사를 진격시켜 공격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9개의 북이의 진영이 무너지고 북이 병사들이 연락에 도망칩니다. 북이 병사가 슝 하고 내빼는 거죠. 그러나 진경지는 이를 추격하여 크게 격파하고 거의 다 포로로 잡거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이때 적군의 시체가 와수를 막을 정도였다고 하죠. 자, 이곳 와수에 시체들이 가득 쌓였다는 거죠. 승리에 고무된 양무제는 진경지에게 원호를 앞세우고 북이를 치도록 명령합니다. 원호는 북이 황족인데 바로 얼마 전에 북이를 탈출하고 양나라에 항복해 왔었거든요. 그가 항복한 이유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시계를 약간 뒤로 돌리겠습니다. 호태우가 자기 아들인 효명제를 독살해버린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자 이주영이 황제가 죽은 진상을 알아본다는 명분으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낙양을 점령하고 호태우와 조정 대신 2,000명을 죽여버리죠. 당시 원호는 밖에 있었는데 이주영에게 죽을까봐 양나라로 도망쳤던 겁니다. 양무제는 북위를 흔들기 위해 이 원호를 앞세우고 진경지에게 북벌을 명하게 됩니다. 진경지와 원호는 질성에서부터 전진하여 형성을 뽑고 양국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곳이 질성이죠. 자, 이렇게 양나라 땅이고 진경지와 원호가 이 질성에서 출발해서 이 형성을 공격하여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양국에 도착한 거죠. 북이장수 구대천이 7만의 군사로 9개의 진영을 설치하고 진경지를 막습니다. 자, 이 구대천이 9개의 진을 이렇게 설치한 거죠. 진경지가 새벽에 공격을 시작하여 저녁 때쯤에 3개의 진을 평정합니다. 그러자 구대천이 항복을 합니다. 원호는 이 승리를 기회로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제 북위에는 2명의 황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북위는 더 크게 흔들리겠죠. 북위의 원휘업이 2만 군사를 인솔하고 고성에 진을 칩니다. 자, 여기 원휘업이 이곳 고성을 지키면서 대항하는 거죠. 이에 진경지가 고성을 치고 함락시키고 원휘업을 포로로 잡게 됩니다. 원호는 진경지를 위장군 서주자사로 삼고 함께 낙양으로 향합니다. 위장군은 장군직에서 4번째로 높죠. 진경지가 무섭게 질주하자 북이 장수 양욱이 7만 군사를 거느리고 형양에서 진경지를 막습니다. 자, 낙양을 들어가려면 이곳 형양을 지나쳐야 하잖아요. 이곳에 양욱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에 진경지하고 원호가 이 형양을 공격했는데 함락이 되지 않습니다. 양욱이 그만큼 수비를 잘했겠죠. 이에 원호는 사신을 파견하여 양욱에게 항복을 권하지만 양욱이 이를 거부합니다. 이때 북위의 표기장군 원천목과 부장 이주토모라의 대군이 순차적으로 착착 도착합니다. 참고로 표기장군은 장군직 중에 2번째로 높은 고위직입니다. 대장군 바로 밑에 있죠. 적의 증원군을 본 양나라 군사들이 전부 두려워하죠. 반면 진경지는 오히려 말 한 장을 풀고 말에게 먹이를 주는 여유를 보입니다. 병사들이 두려워할 때 장수도 벌벌벌 떨면 군사들 사기가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더 대범하게 여유로운 척을 하는 겁니다. 진경지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겨우 7,000명이고 오랑캐의 수는 30여만 명인데 오늘 반드시 죽겠다는 각오를 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 오랑캐의 기병들이 많은데 그들이 다 도착하기 전에 급히 공격해야 한다. 의심하지 말고 적을 죽이고 회를 쳐라. 말하는 게 살벌하죠. 회를 치라니. 마침내 북을 두드리고 형양성에 맹공을 퍼붓습니다. 양나라 병사들이 이 형양성에 개미떼처럼 달라붙어 기어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맹공을 퍼부은 결과 형양성은 함락되고 양욱이 포로로 잡힙니다. 또다시 진경지가 성을 함락시키고 대승을 거둔 거죠. 원호는 사로잡은 적장 37명을 죽이고 그 심장을 갈라먹었다고 하죠. 역시 오랑캐라 그런지 참 잔인하네요. 얼마 후 원천목과 이주토모라가 대군을 거느리고 형양성을 포위합니다. 이제 진경지하고 원호가 오히려 공격을 받는 입장인 거죠. 원천목하고 이주토모라가 평양을 포위하는 겁니다.
이에 진경지가 기병 3천을 데리고 성을 등진 채 힘써 싸워서 북의 대군을 대파합니다. 자, 이렇게 공격해서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죠. 이에 원천목과 이주토모라는 꽁지 빠지게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위의 수도 낙양이 위태롭게 되죠. 이주영에 의해 추대된 북위 황제 효장제는 낙양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신하 고도목이 이주영을 불러서 싸우게 하자고 청합니다. 당시 이주영은 저 북쪽 진양에 있었거든요. 효장제는 일단 진경지를 피해 황하를 건너 한해로 갑니다. 자, 이 낙양에 있던 효장제가 이 황하를 건너서 이렇게 한해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도피를 하는 겁니다. 낙양이 비게 되자 남아있던 북위 황족 몇 명이 원호를 낙양으로 맞이합니다. 원호와 진경지는 위풍당당하게 낙양에 입성합니다. 원호는 큰 공을 세운 진경지를 거기 대장군으로 삼습니다. 원래 거기 장군은 세 번째로 높은 장군직이죠. 여기에 이 대자, 큰 대자죠. 이 대자를 붙인 것은 거기 장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한편 진경지에게 패배해서 도망쳤던 원천목은 진경지가 낙양에 들어가자 4만 군대로 대량을 공격하여 점령합니다. 자, 이 원천목이 진경지가 서쪽으로 가자 이곳 대량을 함락시킨 거죠. 그리고 비목에게 2만 군대를 떼어주고 호래간을 공격하게 합니다. 자, 이 비목은 이주영에게 조정 관료들을 전부 죽이라고 조언했던 신입니다. 이주영이 이 비목의 말을 듣고 조정 관료 2,000명을 죽였거든요. 그건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자, 이 비목이 원천목의 명령을 받아서 이 호래간을 칩니다. 그러자 진경지가 이 호래간에서 비목을 맞아 싸웁니다. 근데 호래간을 공격하라고 비목을 보냈던 원천목은 진경지와 싸워 승리할 자신이 없었나 봅니다. 그는 황하를 건너 효장제가 있는 한해로 도망가려고 하죠. 이렇게 슝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측근들은 원호가 비록 낙양을 점령하였으나 아직 인심이 안정되지 않았으니 지금 공격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측근들의 이런 충고를 들은 원천목은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냅다 한해로 도망쳐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얍삽하죠. 이 소식을 들은 비목은 호래간을 공격하다가 진경지에게 항복해버립니다. 하지만 원호는 이 비목을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죠. 바로 처형시켜버립니다. 완전 고솜이죠. 일이 이렇게 되자 진경지는 호래간을 나와서 대량을 쳐서 다시 정복합니다. 진경지는 처음 질성에서 출발하여 낙양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32개의 성을 함락하고 47회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다고 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전공이죠. 한마디로 진경지의 무한 질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호가 낙양에 입성했다는 소식을 들은 남쪽의 주와 군 대부분이 그에게 항복했다고 합니다. 수도 낙양을 함락하고 일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원호는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의 측근들이 정사에 관여하여 조정을 어지럽게 했다고 하죠. 밤낮 술 마시고 백성들을 구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양나라 군사들도 저작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니 조야가 실망하게 됩니다. 양나라 군사들의 군기가 해이해진 것은 진경지의 책임도 있어 보이죠. 이럴수록 군기를 확실히 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원호는 측근 황족들과 함께 양무제를 배신할 것을 모의합니다. 한마디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틀리다는 말이 있는데 딱 원호에게 해당되죠. 양무제가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통수를 때리려고 하는 거죠. 진경지도 이것을 눈치채게 되죠. 당시 진경지의 군사가 수천 명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원호에게 아군의 수가 적다는 것을 북위가 알게 되면 대군으로 낙양을 포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무제에게 증원군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경지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군대를 보충해서 원호가 딴짓 못하게 억누르려고 한 거죠. 이 말을 들은 원호는 허락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호의 측근이 이렇게 반대하죠. 진경지의 군대가 늘어나면 대권은 떠나갑니다.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든 원호는 진경지가 양무제에게 표문을 올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표문을 올립니다. 그는 양무제에게 황하 이남은 전부 평정되었기 때문에 민심을 다독여야지 군사 행동은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 양무제도 원호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서 북쪽으로 향하던 지원병들을 국경에서 딱 멈추게 합니다. 진경지의 측근이 원호의 수작을 알고 진경지에게 원호를 죽이고 낙양을 점거하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진경지는 그 말을 따르지 않죠. 다만 원호에게 소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소주로 피신하려는 계획이죠. 하지만 원호는 진경지에게 양무제가 낙양을 진무할 것을 명령했는데 어찌 따로 움직이려고 하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 말이 명분에 딱 맞았기 때문에 다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죠. 자, 이것을 보면 진경지의 성품을 알 수가 있죠. 황제를 비롯한 자기 윗사람들의 말을 우직하게 따르는 면모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주영이라면 원호의 말을 무시하고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 그냥 서주로 갔겠죠. 이런 우직한 충성심은 진경지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것이 단점이기도 하겠죠. 한편 이주영은 진경지와 원호가 낙양을 함락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그는 군사를 이끌고 황하를 건너려고 합니다. 그러자 원호와 진경지가 북중성을 지키게 됩니다. 이곳 북중성은 소문제 때 황하 기슭에 세운 방어성이거든요. 위에서 쳐들어온 군사들을 막기 위한 요새입니다. 지금 이 북중성에 진경지와 원호가 들어가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주영이 군사를 휘몰아서 이 북중성을 공격하거든요. 3일 동안 총 11번을 싸웠는데 이때 진경지의 병사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주영 입장에서도 진경지의 군대가 만만치 않자 북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지금 돌아가면 대세는 원호에게 기울게 된다면서 힘들더라도 황하를 건너야 한다고 충고하죠. 결국 이주영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주조와 하발승에게 명령을 내려서 대나무 뗏목을 만들게 해서 밤중에 협석에서 몰래 황하를 건너게 합니다. 자, 이곳 서쪽에 협석이란 곳이 있었거든요. 이주조와 하발승에게 이곳을 몰래 건너게 하는 겁니다.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서쪽 먼 곳에서 황하를 건넌 거죠. 이렇게 멀리서 건너면 이 황하를 지키고 있던 여러 장수들이 눈치를 못 채죠. 하발승과 이주조가 원호의 아들 원관수를 공격하여 사로잡습니다. 이 기습에 놀란 원현명의 군사들이 크게 무너집니다. 예상 밖의 공격에 크게 놀란 원호도 싸울 생각을 못하고 기병을 이끌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기서 진경지가 우물쭈물거리다가는 포위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숭산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되자 원호에게 복종했던 여러 성들이 일거에 다시 북위에 항복해버립니다. 이 한 번의 기습이 큰 효과를 본 것입니다. 승세를 탄 이주영은 황하를 건너서 진경지를 추격합니다. 당시 숭산 근처의 강이 크게 불어난 상태였거든요. 여기서 진경지의 부대가 물에 빠지고 흩어져서 거의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진경지는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 수염과 머리를 다 깎고 승려로 변장해서 새끼를 통해 건강으로 도망칩니다. 자, 진경지의 북벌이 강렬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가네요. 실패의 원인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죠. 우선은 원호의 삽질입니다. 원호가 민심을 다독이고 행복한 장수들을 대우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교만 방제했죠. 또 양무제의 지원병이 오는 것을 가로막아 버렸죠. 결국 진경지가 소수의 병사들로만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지쳐있는 수천의 병사로서 이주영의 정예 기병을 상대하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당시 이주영은 엄청 많은 말들을 소유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병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무려 12개 산골짜기에 이주영의 말들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주영의 기병 동원력이 장난 아닌 거죠. 하지만 진경지는 북벌 실패 후에도 활발한 군사 활동을 합니다. 스스로 천자라고 칭하는 도적 승려, 승강의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승려이긴 한데 이곳저곳 약탈하면서 도적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승강이 이곳 종리를 쳐서 함락시키거든요. 그러자 많은 무리가 승강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에 진경지가 종리를 쳐서 함락시키고 승강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란을 종식시키죠. 자, 진경지는 이에 멈추지 않고 북위의 국경을 침범하여 이곳 현호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구원하러 온 시운보와 유기를 격파해서 깨뜨려 버립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아직 살아있다고 시위하는 것 같죠. 더불어 이곳 초성을 지키고 있는 이 손등을 쳐서 깨뜨리고 이 지역을 전부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회남의 모든 진의 병사들을 쉬게 하고 황무지를 개간합니다. 이런 정책이 국가 재정에 크게 보탬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이나 경영, 양방면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진경지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북위에서는 군벌 이주영이 황제 효장제에게 암살당하는 대형 사건이 터집니다. 이주영이 죽고 나자 북위는 동서로 갈라져서 동위, 서위로 분리됩니다. 동위에서는 이주영의 부하였던 보환이 자기가 세운 황제를 모시고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서위도 역시 이주영의 부하였던 우문태가 따로 황제를 모시고 권력을 쥐고 있었죠. 보환의 부하 중에 후경이라고 있었거든요. 자, 후경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후경은 고환으로부터 남쪽 지역의 정권을 부여받은 장군이었죠.
후경이 국경 근처 초주를 침범합니다. 이 전투에서 양나라 장수 환하가 후경의 패에 포로가 됩니다. 후경은 승리의 기세를 타고 회수까지 진격하는데 진경지가 후경을 쳐서 격파합니다. 싸움에 패배한 후경은 도망쳐버리죠. 역시 양나라에서는 진경지가 믿을만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진경지에게 패해서 도망친 이 후경이 훗날 양나라의 운명을 틀어쥐게 될 것이라고는. 당시 양나라 조정에서는 하경영과 주의가 양무제에게 신임을 받아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자, 하경영, 주의. 하지만 이 둘의 스타일은 전혀 달랐죠. 하경영은 매일 쉬지도 않고 업무를 보고 서류와 실험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반면 주의는 뇌물을 받고 매번 거짓말하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증오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집과 정원, 먹는 것, 사치 부리는 것이 그 시대 최고였다고 하죠. 이러한 때에 교주에서 이분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당시 교주 자사는 황족 소자였거든요. 소자가 워낙 난폭하고 관리와 백성들을 괴롭혀서 이분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양무제는 새로운 교주 자사로 양표를 파견하고 진패선을 사마로 삼고 반란을 평정하도록 합니다. 자, 이 진패선이 훗날 남조 마지막 국가인 진나라를 건국하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양표는 진패선을 선봉으로 삼고 이분을 치도록 합니다. 이분이 전철호라는 호수에 전함을 배치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호수가 쭉 있으면 이분이 이곳에 전함들을 막 배치하는 거죠. 자, 이때 진패선은 호수 밖에 있었거든요.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진패선은 용기를 내어 군사들을 휘몰아서 이 호수 안으로 들어가서 반란군과 격전을 치릅니다. 진패선이 거칠게 공격하자 이 반란군들이 전부 격파됩니다. 이렇게 한낱 사마에 불과했던 진패선이 역사에 자기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한편 조정에서는 상기상시 하침이 양무제에게 상소문을 올려 정치 패단을 지적합니다. 참고로 상기상시는 황제를 보좌하며 각 주와 군에서 올라오는 업무 문서를 살펴보고 현안을 논의하는 관직입니다. 하침은 4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지방 관리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 두 번째는 사치스러운 문화, 세 번째는 소인배들이 조정에서 황제에게 아첨하고 대신들을 거짓으로 탄핵하는 것, 네 번째는 국가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살피고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무제는 이 상소문을 받고 크게 분노하여 바로 하침을 호출합니다. 하침이 오자 양무제는 상소문의 내용을 일일이 따져가며 호통을 칩니다. 내가 매일 한 끼만 먹으면서 밤낮으로 정사를 돌보는데 이딴 상소문을 올리냐는 거죠. 또 두루뭉실하게 말하지 말고 부패한 관리가 누구이고 그 관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했는지 말하라고 야단을 칩니다. 양무제가 너무 화를 내니까 하침은 기가 눌려서 사과만 할 뿐 감히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실제로 양무제는 정치를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사를 돌봤다고 하죠. 또 아무리 추워도 붓을 잡고 조서를 내리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아서 손에 피부가 터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침도 상소문에서 양무제의 부지런함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러함에도 나라의 정치가 문란한 이유를 서술했던 것인데 양무제는 그게 듣기 싫었던 거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치통감의 저자 사마광은 양무제를 비판합니다. 하침의 말을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앞에서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단점을 가렸다고 말합니다. 저도 사마광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양무제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 양무제의 나이가 81세였거든요. 지금 기준으로도 엄청난 고령인데 당시 기준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나이가 들면 원래 오만대가 다 아프고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침이 충고하니까 화가 난 것일 수도 있겠죠. 저도 최근에 여기저기 막 아프더라고요. 목 디스크에 백내장에 대상포진까지 매일 병원만 다녔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진짜 만사 귀찮고 세세한 곳까지 신경을 잘 못 씁니다. 아마 양무제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정치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아도 일일이 신경 쓰기가 힘들고 귀찮겠죠. 그래서 양무제처럼 오랫동안 황제 자리 지키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죠. 60세 넘으면 태상황으로 물러나고 황제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제일 낫다고 봅니다. 근데 권력욕이란 게 참 그렇게 하기 힘들죠. 원래 양무제에게는 아주 훌륭한 태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소통입니다.
태자 소통은 양무제가 명령을 내린 엄청난 분량의 일들도 거뜬히 해결하고 송사를 처리할 때도 평등하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또 성품도 너그럽고 항상 여러 무리들이 싸우지 않게 화합시켰다고 합니다. 문장도 잘 짓고 훌륭한 인재를 끌어들이고 항상 백성들의 삶을 두루살피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합니다. 또 효성도 깊어서 정성으로 아버지 양무제를 섬겼습니다. 이쯤 되면 가히 최고의 후계자죠. 태자로서 흠잡을 데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런 태자도 모함에 빠지게 됩니다. 소통의 어머니 정기비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려고 어떤 땅을 매입했습니다. 근데 어떤 간사한 인간이 황관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 땅을 태자에게 팔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쉽게 말해서 태자에게 땅을 팔고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이 말이죠. 뇌물 받은 황관은 양무제에게 쪼르르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태자가 매입한 땅은 폐하께 불길한 땅입니다. 그러자 양무제는 화가 나서 지금의 땅을 팔고 당장 다른 땅을 매입하라고 명령합니다. 태자는 어쩔 수 없이 황관에게 뇌물을 준 그 사람의 땅을 사게 됩니다. 소통이 어머니 장례를 마치자 이번에는 어떤 도사가 나타나서 어머니를 묻은 그 땅은 태자에게 불길하다고 말하면서 대신 엽승을 하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엽승은 무당이나 도사가 주술을 부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태자는 밀랍으로 만든 여러 가지 물건과 인형을 땅에 묻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예상 밖의 일을 만들어냅니다. 당시 태자의 측근에 포막지와 위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아가 평소 포막지를 자주 무시했었거든요. 열받은 포막지는 복수하고자 이 사건을 양무제에게 거짓말로 고자질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양무제는 사람을 파견하여 땅을 파도록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한 물건들이 나온 겁니다. 이에 양무제는 도사를 주살합니다. 그리고 태자를 폐하려고 했는데 결국 신하들의 반대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죠. 소통은 억울하고 화가 나서 사실을 밝히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양무제가 안 믿어주는 거죠. 사마광이 이 사건에 대해서도 평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소통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미신에 현혹되는데 평범한 사람은 얼마나 더 속아 넘어가겠냐며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오늘날 우리 옆에도 감언이설로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달콤한 말로 뭔가 미끼를 던지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 사건 이후 태자 소통이 죽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울었다고 합니다. 소통이 죽었으니 새로운 태자를 세워야 하죠. 당연히 종법상으로는 소통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야 합니다. 근데 양무제는 셋째 아들 소강을 태자로 삼습니다. 그러자 태자 소통의 아들들이 불만을 품게 됩니다. 특히 소통의 셋째 아들 소찰의 불만이 되게 컸거든요. 그는 옹주자사로서 양양에 진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늙고 약해진 것을 기회로 군사를 기르고 혼란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조정에서 약간의 혼란만 일어나도 바로 군사를 일으켜 황제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나라 내부에서는 조금씩 불길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때에 양무제는 외부에서 다가오는 엄청난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나라의 숨통을 끊게 되는데 이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